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도 엿보고요. 또 형제 자매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결혼 건수, 즉 혼인을 하신 그런 사례가 작년에 통계청 이 집계한 이래로 최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 이 집계한 게 70년부터라고 하는데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회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또는 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게 황혼이혼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청년 세대가 지켜보면서 이들이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1인 가구가 되는 거고요. 또 노인들은 황혼이혼을 하시면서 1인 가구가 돼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통계 자료를 봤더니요. 1인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거의 40%예요. 39.5%. 이게 올해 3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황혼이혼을 어떻게 하면 안 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2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황혼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언니가 미워요 라고 상담하신 할머니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니가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남편과 두 분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님 표현에 의하면 할아버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분인 것 같아요. 할머님 말씀 그대로 따서 말씀을 드리자면 괴팍해요. 이상해요. 말도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요. 한 번도 이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비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30년 이상을 그렇게 비위 맞추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아버지 위주로 생활을 하셨어도 할아버님이 가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보상이 될 텐데 그런 게 제공이 안 되니까 할머님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오셨던 거죠. 할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할아버님은 그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 왜 쓴소리도 귀담아 듣잖아요. 할아버님은 그게 안 되는 분이었대요. 젊어서부터 누가 나한테 쓴소리, 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관계를 다 정리를 해버린대요. 또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 주변에는 친구는 한 명도 없대요. 지금까지. 그건 전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도 왜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친구가 그래도 한두 분씩은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도.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젊었을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이랑 잘 어울려 지냈어요? 그랬더니 뻔하죠.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비위를 맞추는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할머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쉬운 사람이었겠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달라붙었대요. 왜냐하면 조금 비유 맞추는 말만 해주면 다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기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기를 당했어도 이 할아버지 생각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가족, 사랑 이런 생각 많이 떠올리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래요. 내가 생각할 때 돈의 힘이 제일 크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분이어서 돈을 사람들한테 써서 사람들이 주변에 오도록 만드는 그런 타입이었대요. 돈을 쓰면 사람들이 내 옆에 오고 돈을 쓰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누리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은 꼭 쥐고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댁에는 딸만 둘을 두셨대요. 근데 이 딸들이 첫째는 아버지하고 꼭 닮은 딸이래요. 그래서 할머님 표현에 의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자라오면서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면 늘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대요. 아무도 이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님은 돈이 있어서 돈을 쓰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딸은 그러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무도 옆에 접근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큰딸은 왕따를 늘 당해서 이 할머니가 학교에 가서 해결해 주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할머니, 둘째 딸은 어떠세요? 좀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둘째는요, 괜찮아요. 둘째는요, 왜 괜찮냐면 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랑 똑같다는 게 괜찮다는 얘기인지 안 괜찮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째는 아버지의 모습을 늘 지켜봐왔기 때문에 세상 남자들은 다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넌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랑 살게 되면 그 엄마가 원하는 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둘째 딸은 결혼을 안 한 채 혼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댁은 지금 두 분이서 지내고 있는데 할머님은 아직까지도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본인 자신이 너무 괴롭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가끔가다 찾아오는 사람을 보면 할머니 눈에는 아,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닌데 라는 게 보여지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줬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어서 그렇게 또 반갑게 맞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식사며 뭐며 다 쓴대요, 본인이. 그래서 어쩌다가 본인에게 뭐 골프를 치자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나가신대요. 나가시는데 그날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이 할아버지가 다 된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아, 골프 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쳐주면 저 사람이 다 내, 밥도 다 사, 이러니까 자꾸 만나기도 하고는 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진실된 관계인지도 의문스럽고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할머니도 할아버지에게 몇 번은 진심 어린 얘기를 해줬대요, 젊은 시절에는. 여보, 당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무개가 자꾸 집에 찾아올 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요. 가까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하는 거죠. 당신이 뭘 안다고. 남자들 하는 일에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딱 잘라버리기 일쑤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심 어리게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이런 일이 반복된 세월이 30년쯤 되고 보니까 할머니는 집에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집에서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많고요. 왜냐하면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일 안 하시잖아요. 집에 있는 날은 할아버지는 소파를 차지하고 TV 보거나 이 휴대폰 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대요. 그럼 할머니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 방에 있다가 밥 때 되면 밥 차려주는 게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할머니가 제일 힘든 거는 일단은 선생님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비유 맞추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말을 좀 밉게 하는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할머니 탓으로 돌린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탁기가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가 소리 안 나고 빨래하는 세탁기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맨날 세탁기는 돌아갔을 텐데 어느 날은 유난히 세탁기 소리가 신경에 거슬린다고 어디서 그런 세탁기 사왔냐고 AS 받으라고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고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조금이라도 소음이 들리면 그걸 못 견디고 쫓아 올라간대요. 근데 할머니 마음에는 아우, 저거를 매일 저렇게 소음을 내면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쩌다가 왜 이렇게 뭘 떨어뜨려서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한 번에도 쫓아 올라가는 그런 분이어서 그 뒤처리는 누가 해요? 다 내가 하고 다녀야 돼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쯤 나는 지쳤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안 돼서 나는 이제 이혼을 할까, 혼자 살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디 산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할머니랑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할아버지 비유 맞추시는 것도 되게 힘들고 진짜 폭탄과 같은 그 말씀들을 다 견뎌내시는 것도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를 다 포기하고 진짜 할머님 말씀대로 산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이혼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셔서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관건은 두 가지였어요. 할머님이 지금 3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참고 살아오신 건 참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할머님이 나 이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할아버지가 합의를 해 주실지 그게 일단 좀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절대 합의 이혼은 안 하실 분 같아 보였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또 체면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거 되게 선호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이혼을 쉽게 해주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님이 과연 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 또 마음은 편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된다면 할머님은 물론 상담 중에 나는 그냥 산속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라면만 끓여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그게 실제 상황이 됐을 때 할머님이 그 생활을 해내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할머님, 할아버님이 재산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아버님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나눠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할아버님이 순수히 그 많은 재산을 나눠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일단은 이혼에 대해서 결코 합의를 하실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님 그러면 할아버님하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이혼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니요. 일상적인 대화도 안 하는데 무슨 이혼 얘기를 해요. 입도 뻥끗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무서워요. 남편이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신 이후에 누구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요. 아까 둘째 딸이 할머니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할머니가 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지금은 저하고 상담하시는데 이 상담의 역할을 둘째 딸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만 요 정도로 했으면 괜찮은데 둘째 딸한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서운했던 일을 하소연을 하시면서 아버지 흉을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뒤에서 그동안에 하셨던 얘기가 쫙 실에 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둘째 딸이 아까 결혼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이미지가 그동안 엄마의 험담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속상하시고 힘겨우셨던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을 딸에게 아버지에 대한 험담으로 하셨던 거는 잘못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도 그동안 어머니의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남편이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은데 나한테 막말하고
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딸들이 있을 때도 나한테 막대하고 막말을 하고요. 밖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서 뭔가 식사를 하거나 할 때도 나한테 막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할아버님은 지금은 살아가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세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없겠죠.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친구는 없어요. 친구가 있으면 벌써 밖에 나갔겠죠. 하루도 밖에 안 나가고 있는 걸 보면 친구는 없어요. 일할 때는 일로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때는 바빴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회사 일도 안 하고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잠시고 측은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남편이 한마디 나한테 쏘아붙이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미워지는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 적에 많대요. 의심이 많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전업주부로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생활비를 할아버지한테 받아서 쓰시잖아요. 젊어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데 이게 아이 둘 학교 보내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돈이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돈을 또 생활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벌써 다 썼냐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 썼냐, 딴 데 이상한 데 쓴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을 했는데 그때 직원이 외근을 나간다고 자리를 비우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지키고 있는 직원한테 물어본대요. 저 사람 외근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개인 볼일 보러 지금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대요. 그리고 작은 것까지 집에서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원들한테 너무 못되게 막말도 하고 의심 계속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심지어는 사장님을 두고 사장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제 말로 하기 좀 민망하지만 대리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사장님이 오시면 야 사장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리 온다 대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쫌스럽고 하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예전에 사모님이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뒤로 해서 많이 들었던 터라 나중에 노인이 되면 우리 남편이 굉장히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생각대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도 답답하고 그런 폭언을 내 나이 지금 70 넘어서도 계속 들어야 되는 것도 답답하고 딸들은 다 이제 나가서 살고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디다 풀을 수가 없으니까 할머님이 답답해서 황혼이혼을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황혼이혼에 대한 마음을 딱 굳히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혼을 좀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의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할머님 이혼을 하셨을 때 좋은 점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지금 그대로 사신다고 하면 좋은 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안 좋은 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할머님이 더 취하고 싶은 걸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다른 뉴스나 주제 때문에 조금씩 묻혀지는 느낌이지만 아직까지도 상담을 통해서 봤을 때는 황혼이혼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언제 황혼이혼을 하시나 보면 황혼이혼은요 15년 이상 같이 산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우리가 대체로 황혼이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결혼하신 지 15년 이상이 되셨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머 나 이제 15년 이상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황혼이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황혼이혼이 이렇게 1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훨씬 지금 이 할머니는 3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퇴직한 이후에 황혼이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황혼이혼이 아니어도 이혼만 안 한 채로 남남처럼 지내시는 가족까지 계산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부가 이렇게 노년기를 서먹서먹하게 보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점점 길어진다고 하죠.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거하고 비례해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부부만 같이 둘이 사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도가 얼마나 좋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부간에 공통의 취미 활동을 조금 개발을 한다든가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 어르신 댁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통의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보시죠 라든가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죠 라고 하면 이 할머니는 그걸 실천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할아버님이든 할머님이든 상대방이 즐겨보는 TV를 같이 시청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를 같이 본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얘기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프로를 좋아하시는지 일단 이렇게 지켜보시고 할아버지가 뭐 트로트 방송을 좋아하신다. 그럼 할머니도 싫어도 한 번 정도는 같이 보시고 아니면 주말 연속극을 늘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그거를 또 같이 보시면서 한마디씩 건네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관계가 좀 좁혀질 수 있는지를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하면 그때에 가서 다시 황혼이혼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또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상담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하고도 한번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머님께 넌지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 상담은 한 분만 상담해서는 이게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걸로 봐서 할아버님이 상담에 대한 의지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무슨 상담을 받아 이런 생각이 좀 강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힘든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례에서는 부부간에 이게 폭언을 한다든가 막대하는 문제, 의심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할머님이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사례였어요. 이 사례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결혼한 지 2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여자가 바라는 것은 남편이 좀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남편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근데 사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황혼이혼이 됐던 아니면 나이가 젊던 그 이혼을 바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노부부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님이 저는 너무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얼마나 어려우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랑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과연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남편을 우리가 계속 배려해주고 또 그 남편을 우리가 맞춰주고 계속 말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또 잠깐은 좀 내 마음을 알아주라는 그런 사인으로 좀 말을 안 하고 또 나만의 그런 어떤 그 모습 나만의 그 생각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줘서 조금 좀 따끔한 그런 시간을 보여주는 게 맞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은 남편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말을 밉게 하고 할 때 그걸 지금 할머님처럼 계속 다 받아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도 따끔하게 대하는 게 또는 말을 안 해버리는 게 이런 게 좋을지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할아버님이 말을 막말한다, 폭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따뜻한 말을 잘 듣지 못한 채로 자라오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말들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가정에서 따뜻한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오신 그렇게 성장한 분이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신다면 이분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이 할머님 같은 경우는
할아버님과는 반대로 이렇게 따뜻한 말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30년 동안 할머니가 참고 살아오셨다면 그만큼 애정이나 정이 쌓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좀 안 좋은 행동으로 표출을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할아버님이 따뜻한 말, 고운 말, 이쁜 말을 배우실 수 있도록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런 따뜻한 표현들을 할머님이 역으로 많이 해주신다면 할아버님이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시진 않겠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어느샌가 할아버님도 그게 학습이 되어서 할머니한테 말을 하실 때 그런 표현들이 하나씩 나도 모르게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정을 생각하셔서 따뜻한 말로 할아버지를 좀 개선시켜 보겠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언니가 미워요 이렇게 상담하신 할머니 사례예요. 우리 언니가 미워요라는 얘기는 사춘기 소녀일 때 자매들이 주로 하는 말일 것 같지만 이 할머니는 사춘기 때뿐이 아니라 지금만 미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미워왔던 거예요. 근데 언니가 싫어요가 아니라 언니가 미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애정도 있는 거예요. 언니가 좋기도 하지만 밉기도 해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언니분이 왜 미우세요? 라고 했더니 언니는 나만 만나면 맨날 자랑만 해요. 근데 자랑을 안 하면 언니는 이 못 사는 사람인가 봐요. 진짜 맨날 자랑만 해요. 나 이거 샀다, 뭐 이거 샀다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근데 그 자랑도 선생님 자랑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또 달라요. 언니는 자랑을 평생을 해온 사람이라 자랑에 있어서는 완전 전문가예요. 가방을 새로 사든 옷을 새로 사서 입고 오면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 이쁘지?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언니는 예쁜 옷을 사거나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가방을 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들고 다녔던 거, 유명한 사람이 입고 어디에 나온 거 그거를 위주로 산대요. 그래서 자랑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 아무개가 입은 옷이다? 이거 누가 들고 어디 나왔던 거다?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아마 언니분이 재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생은 평생을 그 언니의 자랑을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준 거죠. 들어주고, 그래. 그 호응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동생도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동생이라고 하니까 젊어 보이시는데 할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본인도 컨디션이 좋고 그럴 때는 들어주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껏 불러내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 누가 들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언니는 누구한테 지지 않는데요. 특히 나한테는 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어려서부터. 근데 언니도 아들딸이 있고 나도 아들딸이 있는데 언니의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나이가 같대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계속 같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는 자기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만나면 항상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늘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격상 언니의 자랑을 늘 들으면서 자랐어서 자랑하는 사람이 싫어지는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자랑 안 하는 성격 있죠. 그런 분들. 알고 보면 어머 그래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얘기를 잘 안 해. 그냥 뭐 이게 대수롭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동생분은 아들 자랑을 안 했고 언니는 아들이 늘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지금 상담하신 동생 할머니의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고 언니의 아들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언니는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뭘 자랑을 또 했어요? 아들이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재수학원 들어갔는데요. 그 재수학원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었어요. 그 재수를 해서 그러면 잘 됐어요. 그랬더니 재수를 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를 언니가 자존심 때문에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랑을 안 한다는 건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나를 이겨야만 되고 나한테 늘 자랑을 해야만 되고 해서 자기가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턴가는 언니랑 만나는 거를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는요, 언니가 먼저 연락 안 하면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는 일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언니가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언니의 호출을 받고 가면 영락 없이 밥은 언니가 사지만 그 밥 먹는 내내 자랑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하루는 언제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니가 너무 꼴도 보기 싫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언니가 연락이 와도 안 만나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언니 전화가 오니까 응 알았어 그러고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형제이고 자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너무 속상했다라고 하면서 저 언니 이 자랑 계속 받아줘야 되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신 사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가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조금 이 사례에서 보면 언니는 이렇게 막 예쁘게 치장하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좀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 동생 할머니가 오히려 언니 같은, 그래서 언니를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형제나 이렇게 자매나 남매가 이게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역할이 좀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들 가끔 볼 수 있어요. 동생분이 오히려 위에 언니나 오빠처럼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댁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동생 할머니가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냐면 언니 자랑이 이제 지긋지긋해서 언니 안 만나려고요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또 본인이 언니 전화를 이렇게 거절하거나 하면 좀 언니가 측은한 생각도 들더래요. 그러면 다시 본인이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고 이렇더라고 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 두 분 간에, 자매 간에 정의 깊이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언니가 미울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미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언니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미운데 안 만날 수는 없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일로든 뭐로든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좀 미움을 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즉,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언니 할머니, 동생 할머니가 두 분 다 70대 훌쩍 넘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 할머니는 언니가 마치 어머니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미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언니가 미울 때는 언니가 엄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평소에도 엄마가 보고 싶으실 때,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보고 싶으실 때 그때 언니를 떠올리시면서 언니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차나 식사라도 한번 하시는 모습, 이렇게 노력하시면 언니에 대한 미움이 그냥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말씀들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할머님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지금 이제 커 나가시면서 자랑을 많이 하니까 밉다고 했지만 사실 두 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추억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뭐가 제일 부러웠냐면 딸 형제들 많은 집에 저녁에 파자마 입고 베개 안고 얘기 나누는 이런 장면들 저는 참 부러워했었거든요. 여자 형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추억들, 저런 추억들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언니에 대한 미움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상담 기법 중에 회상요법이라는 걸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회상요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니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언니하고 연결해서 제일 행복했던 일들만 계속 떠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이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으면 할머니는 의식 못 하시지만 얼굴에 이미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행복했던 거를 자꾸 그때도 행복했는데, 저 때도 행복했는데 이게 자꾸 떠올리니까 그래서 이미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간 흐른 후에 행복했던 일들 중에 제일 행복했던 일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나랑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와서 이거 누가 그랬어? 이랬는데 엄마가 네가 그랬어. 언니니까 먼저. 네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는데 동생을 가리켜 네가 그랬어. 그랬는데 언니가 내가 대답하기 전에 아니라고. 동생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을 때 나는 그때가 제일 언니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상요법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세요. 선생님들도 지금 잠깐의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한 2초만 생각해 보세요. 아마 2초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까 동생 할머니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처음에 생각을 하실 때 이미 미소를 짓고 행복해지셨고 사람이 머릿속에 들은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면요. 이 효과가 배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생각할 때에 느끼는 행복하고 이럴 때 행복했어요 라고 그거를 말로 표현할 때는 행복감이 2~3배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오늘은 집에 가셔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지를 떠올리시고 그거를 말로 하세요. 뭐 가족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가족 앞에서 얘기하기 내가 좀 쑥스럽다 하시면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 보고 나의 모습에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심리치료의 효과를 줄 수가 있으니까 자꾸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어르신들은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고요? 하면 너무 막연해요.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그걸 떠올리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사진첩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첩들은 갖고 계시는데 주로 어디다 꽂아놓나 보면 내가 앉아있는 곳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꽂아놓지 않죠? 네. 어디 저 깊은 책장 끝에 아니면 심지어는 저기 창고에 어떤 박스에 들어있죠? 그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창고가 됐든 저 높은 책장 끝에가 됐든 앨범 또는 사진 담아놓은 상자를 꺼내셔서 내 책상이라든가 또 주부분들은 주방이라든가 이런 곳, 할머니들은 뭐 약통이 놓여 있는 그 공간이라든가 내가 제일 자주 접하게 되는 공간에다가 사진첩, 앨범 또는 상자들을 놓아두시고 내가 기분이 조금 가라앉거나 할 때는 그거를 하나씩 꺼내 보세요. 그러면 어머, 그래 나 이럴 때도 있었어. 그래 나 이때는 아빠랑 이런 거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부모님과의 추억도 떠올리게 되고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복한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참 행복하더라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면 부모님 댁에 가끔 가실 때 있죠. 네. 그럼 부모님 댁에 가셔서도 이 행복 바이러스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 댁에 가셔보시면 보세요. 노인분들이 사시는 집에 가보시면 식탁 유리 밑에라든가 아니면 액자 걸려 있는데 그 테두리라든가 꽂을 수 있는 데에는 다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어머님 저거는 언제적 사진이에요? 어머님 저거는 언제예요? 이렇게라고 물어보시면 할머니들이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진 저거 네 아버지 환갑 때야 뭐 칠순 때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칠순 날 저 사진을 찍을 때 우왕좌왕 했던 그 스토리까지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행복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회상요법이라는 건 노인복지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이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100가지도 넘거든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면 효과성 평가를 해보게 돼요. 근데 효과성 평가했을 때 점수가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 이 회상요법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진을 놓고 과거를 기억하는, 회상해보는 그런 요법들 참 좋은 거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 빠지고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사진 앨범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2-3장 정도 빼서 책상 서랍에 가장 가까운 데 넣어두셨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잠깐씩이라고 하면 그거를 한 번씩 쳐다보고 남들 모르게 나 혼자 씩 웃고 다시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동생 할머니도 자랑할 거 많은데도 자랑 안 하고 이렇게 지내시기보다는 언니가 뭐 자랑하면 한번 자랑해 보세요. 한 번쯤 언니가 뭐 이렇게 자랑하면 나도 이거 자랑할 거 있는데 나는 이랬어라고 한번 자랑해 보셔서 언니의 표정이나 반응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서로 같이 자랑을 하시는 그런 만남이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자랑 안 하고 다 받아주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대화라는 건 2사람 이상이 주고 받고가 돼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한 사람 얘기만 계속 듣는다고 하면 이거는 강의죠. 수업이죠. 그럼 우리 공부하는 거는 지루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마시고 내가 언니의 얘기를 또 다 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니가 만나자고 하면 나가셔서 이 할머니도 자랑할 거 또는 내가 봤던 TV 중에서 재밌었던 거 본인 이야기도 좀 하시면 주고받고가 되니까 만남이 조금 더 행복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언니가 밉다고 얘기하신 할머니 사례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니가 한 명 있는데 그런 언니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이제 사례를 듣다 보니까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정말 자기 말이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자랑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점점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고 앉아 있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근데 이게 1대1이라면 물론 그 관계를 멀리 하거나 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멤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희 그냥 4명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저만 그러진 않을 거고 대부분의 친구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그 4명의 관계를 꽤 오랜 세월 됐거든요. 근데 끊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저도 불쑥불쑥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너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네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모임의 한 멤버인 친구가 자랑을 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친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앞에 사례에서는 언니랑 나랑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언니 너무 자랑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모임은 그야말로 모임 중에 한 멤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레이, 놀이를 통해서 어른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권해드리는 게 모임을 가지실 때 한 번은 이런 거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롤링페이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말하자면 약간 진실 게임 같은 건데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롤링페이퍼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에 반을 딱 접어서 윗부분에는 이 사람의 좋은 점 하나, 아랫부분에는 이 사람의 안 좋은 점 하나. 그러니까 칭찬과 고치면 좋겠는 거를 하나씩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위에다 쓰고 옆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한 멤버들이 이렇게 하나씩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바퀴 더 돌리셔도 돼요. 그리고 줄 맞춰서 쓸 필요 없어요. 이쪽 구석에 써도 되고 저쪽 구석에 써도 돼요. 그러면 칭찬도 한마디 또 고쳤으면 좋겠는 조언도 진짜 진심 어린 거잖아요. 친구들이 오래 만난 친구니까 그렇게 써서 이게 한 바퀴든 2바퀴든 돌고 나서 본인한테 가게 되죠. 그러면 이걸 펼쳐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써준 나의 장점
친구들이 써준 나의 단점을 본인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혼자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의 장점을 본인이 읽을 때 맞아, 너는 그건 참 좋은 점 같아 라고 격렬하게 칭찬도 해주고, 단점이라고 읽으면 야, 너 진짜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진지하지 않으면서도 진지한 그런 분위기로 또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왜냐면 관계가 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놀이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렇게 좀 가볍게 재밌게 즐거운 시간처럼 지내시면서 롤링페이퍼를 하시면, 근데 이게요,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써주면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누가 어른이 된 나에게 나의 단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이렇게 써주면 이거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이거 참 그래, 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나도 이거 조금 생각했던 적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 참 고맙다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 앞에서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집에 가서는 이걸 곰곰이 보게 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황혼이혼을 조금 생각하시는 할머니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언니가 미워요, 늘 자랑만 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사례 모두 똑같이 우리 입장에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신 어르신들이 좀 그 상대 어르신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쪽으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례들 잘 지켜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들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